오늘은 부동산 시장도 좀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간단히 내용을 좀 할 건데요. 일단은 이게 한문도 교수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분 부동산 전문 부분을 좀 동영상 유튜브를 좀 챙겨보시고요. 이분 내용을 제가 봤느냐? 최근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안 봤느냐? 이분 의견을 가지고 뭔가를 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길 것 같아서 이분 참고로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곧 그 금융연수원의 교재를 그러니까 그 강의를 하러 들어가는 부분의 교재 일부분을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쌓여 있고요. 뭐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쪽에 계속 부실에 대한 그 연기가 솔솔 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는 금융사나 이런 쪽에 대출을 해라, 자금 조달해라 이런 걸로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사 파이낸싱 관련된 사업장이 한 3,000개 정도의 옥석을 가리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비싸게 땅값을 주고 이 토지를 거래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매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면서 상당히 가격이 낮아져서 그걸로 사업성을 완성하고, 그래서 부동산 건설이 이루어지고 공급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정성을 확실히 띠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인베스트 조선 데이터에 실패하면 부실이 이연되는 거고 성공해도 버블이 확대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용을 하고 있고 어려운 쪽에 신규 자금을 계속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은행들한테 막 하라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게 은행이 자발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를 은행 쪽으로 이연해서 은행의 부실을 떠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은행이 이제 이익을 많이 얻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 부실은 너희들이 떠나 이런 형태로 지금 정부에서 액션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그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상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된 부분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택을 올리겠다고 가격을 올리겠다고 난리를 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소비나 투자 쪽으로 들어가야 될 그 가계의 돈들이 전부 다 부동산 쪽하고 부채 쪽에 매몰되거든요. 그러면 잠재 성장률을 깎아먹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정부 부양책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패턴입니다. 일단 반드시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쳐야 되고, 그 조정이 끝난 다음에 건전한 상승을 유도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부정적입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이 공사비 문제예요. 공사비. 이 공사비가 굉장히 막 올라가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어디는 합의를 하고 어디는 중재를 서울시가 하고 이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일단 자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을 해댔다가는 이익이 남질 않는 거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준공을 해주겠다라고 보증을 하고 대출을 당겨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긴 한데, 마냥 했다가는 건설사가 적자라 상당히 떠안을 것 같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오른 걸 좀 그 자재비나 이런 거 인건비 오른 걸 좀 보존해줘라고 조합에다가 난리를 치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제재 사항들을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조합들이 부동산을 짓겠다라고 하는 조합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뭐 위험 진단이나 이런 것들 막 느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조합이 적을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달려들어서 그 조합을 잡아야 되니까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합이 많아져 버리면 반대가 돼버립니다. 조합이 건설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건설사는 그러면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컨택을 하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건설사들이 계약을 치르기가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면 건설사들이 계약을 치르기에 유리한 거는 공사비를 올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공사비 자체 내에서도 남겨 먹을 수 있고, 예전 같으면 뭐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에서 안 남겨 먹어도 분양가를 높여서 그걸로 커버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분양가를 높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결과적으로는 건설비를 통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증액이나 이런 걸 하는데 너 왜 증액하는 거냐라고 근거를 내라라고 재건축조합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건설사는 그거는 못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액션들이 제가 보기엔 막 어설프게 액션을 해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진통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거든요. 이 매매 가격 지수가 보시면 최근 보도 보면 여기 볼까요? 요걸 먼저 볼까요? 구글에서 뉴스 검색한 건데 2달 전만 해도 2달이라네. 몇 주 전만 한두 달? 어디 갔나? 여기 1월 달이죠. 1월 달. 이 노도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원, 도봉, 강북일 거예요. 이 노도강이 집값이 뚝뚝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로 올라와 보면 노도강이 여기 6주 연속 상승세라고 나오죠. 그죠? 강북은 하락이고 5월 2일 날. 그리고 좀 더 내려갔는데 노동강 강동만 하락하고 도봉 강동만 하락? 이거 매매가 상승세가 서울에 이어지고 강동이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하락세는 멈추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노동강 상승폭 확대일로만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성동, 종로, 서초 오르고 도봉, 노원 이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보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는 일정 부분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장호선 기자께서 한국금융위에 올린 거거든요. 노원, 도봉은 보합이고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5월 27일자 데이터로 나오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매매 가격과 전체 가격 변동률이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아마 변동률일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지금 플러스 쪽으로 이게 붙었죠. 거의 마이너스로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가격 하락률이 멈췄다는 뜻인 거죠.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걸 좀 더 보면 일단 거래량 자체는 좀 이따도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거래량 자체는 이걸 먼저 볼까요?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음에 이게 거래량이거든요. 아파트 거래량하고 주택 거래량, 주택 전체 이건 아파트 부분만 거래량인데 파란 게 전국이고 노란 게 서울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자체는 모든 주택이나 혹은 아파트 자체가 이렇게 2022년도 하반기에 가장 바닥이다가 그때 30조 원인가요? 특별 공급 분양 대출 지원해 줬죠. 그러면서 쭉 올라왔던 상태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초반에는 특별 공급 분이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중반 넘어서는 50년 대출인가요? 만기.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신생아 대출인가요? 이 세 가지 액션을 취하면서 일단 거래량 자체는 떠받쳐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미분양이거든요. 이 노란 게 미분양입니다. 미분양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주택가격 전망지수예요. 야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내려갈 거야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올라가다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게 가격 소득 대비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소득 비율이거든요. 이 배수가 쭉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서 다시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택을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2021년도 하반기에 이때 가장 집값이 막 날아가던 때였잖아요. 그러던 게 이제 조금 금리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고 가격이 내려오면서 이 압력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거는 산 사람의 입장이 아니에요. 살 사람의 입장인 거죠. 산 사람은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담률은 이제 높아요. 그게 이제 요거 보면 이건데 이게 DSR이거든요. 이거는 BIS 데이터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한국은행 데이터고 이거는 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대출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DSR은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가지고 지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그 원리금 상환 비중은 지금 2000년 이후에 역대 최고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집 산 사람이 집 사는 집 사는 부담 자체는 줄었을 수 있지만 2021년도 하반기보다 사서 느끼는 부담감은 높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게 PIR이거든요. 아까 앞에 보셨던 PIR이고 전체 통계 보도를 보면 이게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예요. 주간으로. 이게 전주 대비 증감률일 것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매매 가격 지수가 쭉 옆으로 쭉 흘러내려가고 있죠. 이게 약간 지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걸 월간으로 보면 주간
주간 매매 가격밖에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게 주간 전세 가격 지수거든요. 이 지수잖아요. 전세 가격은 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매매 가격은 보시면 트렌드가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KB 아파트 지수예요. 아까는 이제 부동산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주간 아파트 매매 상승률인데, 여기 보시면 이 서울만 올라가지 다른 지역은 그렇질 않아요. 월간으로 볼까요? 월간은 아직 서울도 올라가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이건 주간이에요. 약간 최근 들어서 머리를 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전세 가격 지수는 전부 다 계속 빠르게 올라가 있습니다. 주간도 마찬가지고 월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이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거를 매매로 터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느낌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심리를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가격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월간, 자, 크게 하락할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어요. 약간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20% 정도 되는 거죠. 21% 정도. 약간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건 8%예요. 모르겠어, 죽도 밥도 아니야. 이게 70%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도가 위로 세다고 느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간 매수하고 매도 시장 설문조사인데, 나 매도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76.8%고,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 매수할 거야, 매수자가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1%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매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매수 시장은 맞는데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패턴으로 넘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눈치 보기 장사를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공업 미분양인데, 이게 중공업 미분양인데 10월 들어서 1천채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중공업 미분양이 1년 만에 50% 늘었다. 2024년 3월달 데이터입니다. 청약시장 선방 지역에서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너도 나도 여기저기 다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 매도 물량은 아직 매도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많은 편인데, 그거를 매수하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거거든요. 매도 물량이 줄고 매수 물량이 훨씬 더 늘어나야만 가격은 추세를 타고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건설사들이 계속 파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설사 부도 현황이거든요. 이게 종합건설사고 이게 전문건설사인데, 이게 작년부터 1월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인데, 작년에도 부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지만 올해도 계속 부도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 건설사 문제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위에서도 보였지만 뭐 건설사가 건축비를 올려줘라고 하는 건, 대형 건설사는 그런 형태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소형 건설사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당장 뭔가 이자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것도 못 막아서 계속 파산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 부분도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그 부동산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이제 경매 시장인데요. 경매 낙찰가율이 서울 아파트, 이거는 이것도 기사인데 박지윤 기자께서 올린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거든요. 강남 경매 수요가 집중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일정 부분 쓴 것 같으니까 강남의 노른자 위에 있는 애들 거는 이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한 거예요. 경매가가 경매를 치려고 평가액이 나왔겠죠. 그 평가액에 90%에 육박하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물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아직 올라가지는 100%를 넘진 않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낙찰을 시키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경매를 받는 건 아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올해 낙찰가율, 이거 낙찰가율은 경매 가격에 대한 퍼센테이지고, 낙찰률은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낙찰되는 퍼센트거든요. 그러니까 100개가 나오면 1월 달에 37개가 낙찰된 거고요. 2월 달에 34개가 낙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낙찰을 보면 전체에서 경매로 들어왔을 때 낙찰되는 물건의 수는 30% 중후반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애들이 실제로 경매가 평가 금액보다 낙찰이 한 90% 정도
된 수준의 낙찰되는 형태로 이제 약간 내려가다가 위로 터닝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22년도 8월 달에는 83.7%였는데 요번에 1년 8개월 만에 90%로 올라갔으니까 결과적으로 낙찰가가 떨어지는 건 멈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아파트를 전부 다 낙찰받는 형태로 바뀐 거냐 시장이. 그건 아니다. 주요한 노른자 위에 있는 애들은 야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좀 받아볼까라고 하는 형태로 약간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의 아래쪽으로 짓눌리는 형태는 일단 그런 강도는 멈추어진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그 2010년도부터 주택시장이 정점을 치고 멈추고 있다가 2015년도부터 사이클을 다시 타고 2021년도, 22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주택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이클을 만드는 전초에 딱 들어온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가 그때보다는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2015년부터 6년, 그 다음에 2021년 7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7년 정도, 6, 7년 정도, 7, 8년 정도를 주택가격이 쭉 올라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PIR 배수가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주택을 살려면 한동안 어떤 일정 부분의 자금을 모아야 돼요. 그런 모으는 사람들이 2015년부터 상당히 많이 주택시장으로 밀려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을 다 소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추세적으로 이렇게 수년간 계속 올라가려면 부분만 그냥 일부만 와서 주택시장을 건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서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사가 계속 주택 그 건설하는 그 원자재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다는 얘기는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은 아랫방향이 아니고 윗방향에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만약에 올라가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여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이 매김이 되면, 문제는 그 가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세력만으로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추가 구매하는 그 투기 세력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추세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기 세력이 부동산을 깔딱깔딱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는 있지만 부동산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려면 투기 세력이 아니고 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금 여력을 가진 사람은 수년간 이미 빨려 나갔다는 거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최근 기사 보도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서울에 주택을 살려면 뭐 84.9년인가요? 라는 얘기를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과연 누가 주택을 계속 구매해 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아랫방향으로 세게 내려갈 그러니까 가격이 밑으로 쭉 내려갈 여력은 멈췄지만 이게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작동하려면 지금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고 앞으로 나올 신규 분양이 완전히 소진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건설사들이 본 PF 들어가서 건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매매가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할인 분양이나 이런 형태로 취해지게 된다면 가격은 일정 부분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그런 상태까지 가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을 밀어 넣어주고 이런 액션을 취하게 되면 지지부진하게 조정이 없이 한동안 계속 약간 머리를 들면서 움직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정부에서 과연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남아있을 거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계속 상호저축은행하고 증권사나 이런 쪽에 부실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터지면 그게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게 될 거고, 그게 처음에 주택 구매를, 그러니까 토지 구매를 너무 비싸게 했던 애들의 가격을 확 후려쳐서 경매를 치는 것도 늘어나게 되고, 미분양돼 있는 것들을 소진하려고 하는, 현금화 하려고 하는 건설사들도 늘어나면서 그게 주택 가격, 분양가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중립적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저의 의견은.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가려면 앞에 봐줬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혹은 건설사들의 그 원가 보존 문제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해결된 상태 뒤에야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상태, 준비 상태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내가 지금 부동산을 사야 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논점에서 보면 지금 굳이 부동산을 팔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하락이 그렇게 세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갭 투자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능력은 되지 않는데 과도하게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여력은 상대적으로는 적을 거예요. 그런 관점이라면 그런 유휴의 투자 개념의 부동산은 사실 굳이 지금 장기적으로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랜딩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는 점점 식어가는 지표들로 나오고 있고 경기 사이클이 수축 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금리는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적어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는 금융시장도 조정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유유의 목돈 자금을 쥐고 있다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베팅해서 늘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게 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내가 살 집을 살 거다, 내가 계속 살려고 하는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도 맞는 거냐, 지금 살 여력이 되는 분들은 저는 주택은 무조건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맞물려서 액션을 취해가지고 야 나중에 주식시장 붕괴되고 나면 그때 현금을 다 밀어넣은 다음에 다시 주식이 반등해서 그때 그걸 팔아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 그때는 금리도 내려갔을 건데 라고 복잡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일정 부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사례가 들어가지고 녹음을 잠깐 멈췄었는데, 충분히 살 여력이 되는데 이게 주택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 같은 불안정한 느낌이 있고 금리가 너무 높아서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그런 경우에는 주택을 구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주택 구매를 너무 서두른 게 아니고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딘지를 신중히 고려해서 올해는 뭐 주택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금리를 선택할 때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향후에 금리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거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경기 수축으로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다 붕괴되면 그때가 금리가 가장 저점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저점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붕괴되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미친 듯이 내려서 상당폭 한 3-4% 밑으로 쭉 빠지면 그 시기가 그 기준금리상으로는 바닥인데 대출금리는 그 뒤에도 바닥을 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 때 변동금리를 잡던 고정금리를 잡던 일단 금리를 잡은 상태하에서 추후에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면 그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고정금리를 세팅해서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유리합니다. 향후에는 과거처럼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리를, 그러니까 제로금리에 육박하는 금리로 갈 수 있는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렇게는 못 갑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장을 딱 틀어막고 중국과 미국이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 자체 내로 막 생산 지역을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과거처럼 낮은 수준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과거처럼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금리든 고정금리든 일단 잡은 상태에서 나중에 금리가 상당히 낮아지면 그 낮아진 상태 하에서 금리를 고정으로 세팅하고 가는, 물론 그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고 저점에서 15년, 20년 장기적으로 그냥 세팅을 하고 가는 게 맞다. 그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해를, 조언을 드리고, 그러면 언제가 그 금리가 바닥일 것 같으냐. 경기 수축 국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막 바닥으로 내리꽂고 그때 기준금리가 상당폭 내려가게 될 거예요. 그 시점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지나서 주택 담보대출의 금리는 낮아지게 될 거고,
그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가 나오잖아요. 자기들 그 주택금융공사 공시금리, 그 금리가 내려가다가 멈추면 혹은 내려가다가 다시 들리면 그게 주택부동산담보대출은 거의 바닥에서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이제 고정금리로 세팅하면서 중도상환수수를 물고 고정금리를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25분이나 했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